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동욱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능사회에 대해서 지능사회가 무엇인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얘기를 해보고 좀 구체적으로는 그 지능사회가 가져올 우리의 어떤 그 밝은 면, 우리한테는 기회겠죠. 그런 기회와 또 좀 우려할 그런 좀 어두운 면, 그건 위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경제 분야, 또 사회 문화 분야, 정치 행정 분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 이런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능정보사회 얘기하기 전에 정보통신 산업 내지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은 통상 향후 한 3년 또 길게 보면 한 5년 정도의 그 기업이 가져올 수익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총액이 시가총액인데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기업들을 순서를 매겨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글의 모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페이스북이 1위부터 5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하를 조사를 해도 아마 6위 내지는 7위가 중국의 정보통신 기업인 알리바바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세계 전체로 봤을 때 우리의 그 산업 경제에 있어서 정보통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는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에는 이러한 정보통신 기업과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SK하이닉스고 세 번째가 네이버입니다. 자, 1위, 3위가 다 정보통신 기업이라는 얘기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과 다르지 않다. 역시 국내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정보통신 기술 내지는 정보통신 산업이 향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까지의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IBM의 왓슨, 인공지능이죠. IBM 왓슨이 미국의 이 퀴즈, 전반적인 상식에 대해서 퀴즈 프로그램 하는 제퍼디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대 수년간의 챔피언의 챔피언이었던 사람 두 사람과 함께 IBM의 왓슨 컴퓨터가 대항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다양한 어떤 이 상식 면에서 그 상식을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는 데는 2011년입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본격적인 이런 상식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많이 모아서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됐다면 상당히 이게 복잡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2016년 3월에 한국의 천재 기사인 이세돌 기사와 영국에서 딥마인드가 개발한 알파고, 결국 딥마인드는 구글이 인수한 구글의 회사죠. 딥마인드와 5번 경험을 했는데 한 번은 좀 운 좋게 이세돌 기사가 이겼습니다만 나머지 4번의 판에서는 압도적으로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이 바둑 영역에서 세계 최고의 기사를
컴퓨터가 이겼다는 그 사실,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으로 비롯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 또 뭐 상업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2016년에 나온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습니다. 자, 좀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러면 지능사회가 뭘까를 한번 자리매김해 본다면, 우리 인류 사회가, 인류가 원시 그 사회 생활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인류라는 역사 시대에 진입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경을 시작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요인이 인간이 가축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은 인간이 손발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축을 이용해서 가축의 힘을 가지고 어떤 우리의 권력을 보완했거나 대체한, 그게 이른바 농경사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차의 변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2차의 변혁은 이 유럽에서 17, 18세기에 이른바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사회, 그래서 내연기관을 통해서 이 엔진, 발전기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 에너지로 전기로 동력을 얻어서 이른바 공장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공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근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농경사회와 산업사회가 물론 가축에서 기계로 바뀌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 권력을 보완했거나 대체했다고 보면, 또 하나의 변화가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정보통신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뭐 그런 변화는 결국은 컴퓨터라든지 각종의 이 시청각 기기 같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대신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우리의 눈과 입과 귀는 한 군데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시청각 정보통신 기기를 통해서 24시간 지구 반대쪽 또는 뭐 달나라 화성까지도 우리가 그 영상을 보내고 지시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게 바로 이제 정보통신 변혁이고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어떤 그 변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사람의 눈과 귀와 입을 보완하고 대체한 세 번째 이 변혁이라면, 지금 얘기하는 이 지능사회는 어떻게 보면 기계가 인간의 두뇌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즉, 기계가 인간과 비슷한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그런 시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보면 어떻게 보면 3차의 웨이브로 만들어진 정보사회가 상당히 성숙하면서 이제 막 지능사회로 진입을 하려는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성숙된 정보사회다, 포스트 정보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지능정보사회라는 뭐 지능사회와 정보사회를 좀 결합한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지능사회, 영어로는 뭐 intelligent societ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보사회와 지능사회의 과도기적인 그런 시점에 한국이나 주요 선진국가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지능사회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런 이 지능사회의 기술들, 새로운 변화를 슬기롭게 잘 체계화하고 제도화하고 함으로 해서 인간이 바라는 상당히 스마트한 후문, 그래서 똑똑한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거기에 상당히 새로운 이 지능사회의 기술들이 충실하게 서포트하는, 인간이 주도하는 그런 사회라는 그림이 하나 있다면, 또 다른 약간 비관적 시나리오는 사실상 기계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아주 나쁘게 말하는 지배하는 그런 사회다. 물론 이제 그 기계를 지배하는 소수의 어떤 그 계층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수의 인류는 기계에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계는 상당히 똑똑한데 인간은 거기에 똑똑한 기계에 의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어느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인 그 시나리오 그 중간에 어디에 우리의 미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이 밝은 부분, 상당히 이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잘 준비한다면 똑똑한 그 인간이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이 사회 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제 위험 요소라 그러는데, 위험 요소가 확대되면서 그걸 불가피하게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최소화시키거나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럼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내용들은 이러한 어떤 밝은 면을 좀 조장하고 최대한 선도적으로 활용하면서 위험 요인을 억제하거나 완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뭐 경제 분야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 단위에서도 보면 이전에는 그냥 기업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상당히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분석해서 상시 베이스로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그 제조, 이 공정을 운영하는, 뭐 지금 제가 그림으로 이 롯데그룹의 엘시아 AR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미래 시장들의 변화들을 정확히 예측해서 그 제조 공정을 바꾸는 거죠. 맛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제조 공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여행하는 데 있어서 여행 예약 같은 거 상당히 이미 온라인으로 하는 게 보편적이죠. 정보통신 시대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뭐 일정이 바뀌었거나 뭐 비행기가 출발이 안 됐을 때 매우 당황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미리 예측해서 인공지능들이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투자 같은 것들 많이 합니다. 기업 단위에서 이미 상당히 알고리즘 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그 알고리즘 베이스의 투자자가 아주 전문가의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 기업 단위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이 이제 고도화가 되게 되면 수많은 그 고객, 주식 투자 고객에 대해서 개별 맞춤 단위로 그 고객이 갖는 리스크 테이킹하는 그런 요소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고 시장의 주식 시장을 분석해서 매칭이나 투자의 어떤 적기라든지 투자의 양, 포폴리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시대가 이미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가 이 주식 증권 회사에 빠르게 도입되고, 결국은 이런 기계들이 계속 이런 데 도입되면서 학습을 하면서 그 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는 거죠. 과연 인간이 그런 쪽으로, 이전에는 이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 상당히 20대에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잘 도는 똑똑한 사람이 했다 그러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이런 인공지능하고 경합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경제 분야에 역시 보면 새로운 어떤 시장을 이제 막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어떤,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이른바 얼리 어댑터,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이 얼리 어댑터는 계속 어떻게 보면 고부가 같이 고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좋은 일자리 또는 좋은 투자 또는 좋은 시장, 좋은 서비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능사회가. 그 다음에 역시 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것들도 획기적으로 그 개선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인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고 실수 없이 정확히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의 이 낭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이 노동 부분에서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기계는 뭐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그러잖아요. 아주 24시간 돌아가면서 짧은 기간에 그 적용된 분야의 노하우를 쌓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 생산성,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대량 생산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 대량 생산에 비해서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비용조차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고객 만족을 높이는 그런 대형성의 제고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기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효율성도 높이고 대형성을 높이게 되면 기업 단위로 보거나 또는 국가 단위로 보면 그 경쟁력은 확실하게 생기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많은 매출과 고수익을 또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불가피한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의 변화 또는 산업 구조의 변화, 특히 고용 구조의 변화가 그렇게 빠르게 기술의 변화만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오는 영역에 있어서의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직종 분야에 있어가지고 기존 방식으로 일했거나 또는 이 기존의 어떤 그 고객을 그 상대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상당히 일자리나 당장 뭐 이런 그 금융 같은 경우도 각종의 투자를 담당했거나 상담을 했던 뭐 그런 인력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대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고급의 직장인데 전문성이 있는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직종 자체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면 그런 일자리가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사라지게 되면 이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보통신 시대에 단순 반복적인 직종들은 자동화 또는 뭐 정보화를 통해서 사라진다 그랬는데 이 지능사회에 오면 그런 직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전문 직종이라고 하는 데서도 그동안의 매뉴얼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고객을 상대했던 많은 직종들이 사실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런 아주 이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지능화돼서 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모르지만 그런 시대는 아마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나 기업 단위로 이런 인공지능이 적용될 텐데 부분의 합이 전체의 어떤 그 최적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어떤 일을 결정을 했는데 그 기업이나 그 조직에서는 그게 아주 최선이지만 전체로 보면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프로그램 트레이드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폭등하고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나면 결국은 그거는 주식시장 내지는 금융산업 전체에 엄청난 해악이 되는 거죠. 그게 국가 단위로 일어났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 국가의 주식시장의 경쟁력 그만큼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카 내비게이션, 최적 경로 서비스 이런 게 받고 있는데 최적 경로를 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여러 차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쪽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복잡하니까 우회하세요. 근데 그 정보를 동일하게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회한 길이 더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도기입니다만 이 부분 최적을 하는 것이 반드시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최적을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비효율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 이 오작동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계니까. 그 다음에 뭘 하다가 뭐 에너지 공급이 안 됐거나 버그가 생겨가지고 뭐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그게 많은 시스템이 요즘은 초연결 사회라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그 해당 그 부분, 해당 조직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가 연쇄적으로 파급돼서 전체적으로 사회의 어떤 그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으로 해킹을 하거나 고의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의도를 갖고 뭐 좀 더 나아가면 범죄 목적으로 이런 걸 오작동시키거나 중단시켰을 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또 그런 것들을 왜 어떻게 됐는지는 과거 인간이 하면 금방금방 어디를 찾아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고도화된 알고리즘 속에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데 장시간 걸리면서 그 피해는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대규모로 확대 진행되고 또 더 큰 문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고의적이든 실수나 또는 뭐 기계 오작동으로 잘못된 지시를 확인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은 그런 걸 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내가 오작동을 시키고 해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 법적으로 또는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전혀 책임을 못 묻는 그런 시대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회 문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생활에서 보면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편해질 겁니다. 이른바 스마트홈에서 지금 삼성이나 LG의 각종의 그 가전제품들을 보면 거기에 상당히 인공지능의 어떤 그 초기 버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바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사전에 설정된 그런 양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방의 온도라든지 또는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소리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최적의 어떤 그 환경으로 세팅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냉장고 같은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하고 냉장고에서는 어떤 음식이 뭐 있는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오늘 저녁에는 뭐 우리 주인님 이런 음식 여기에 준비된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시피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할 수 있고 또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 아주 간단한 학생의 학습 가이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알렉사 스피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충분한 학습 도우미로 그 인공지능이 실제로 그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생활에 가장 우리하고 이제 밀착된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자동차에 있는 자동차 이 경로 안내, 카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한 5년 전에 카 내비게이션 아주 설치돼도 길도 잘 서툴게 가르쳐주고 똑바로 갈 수 있는 길을 꾸불꾸불 가르쳐주고 그런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말고 내가 잘 아는 길은 내 스스로 간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그 카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그런 최적 경로와 함께 예상 도착 시간이 저는 티맵이나 또는 올레나비나 네이버 길찾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예측 도착 시간이 1, 2분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가는데 그 최적 경로 같은 경우도 또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꿔주잖아요. 그게 상당히 의존하는 거죠. 이제는 카 내비게이션 얘기한 대로 우회전하라면 우회전하고 직진하라 그러면 직진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런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만든 인공지능은 지금 얘기하는 티맵하고 상당히 다른 거예요. 티맵이나 원래 내비는 기존에 도로가 있는데 차량이 다니는 기존 도로를 알려주는 건데 길이 없는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인공지능,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이미 개발해서 아마 그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보면 상당히 잘 정리된 디지털 맵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티맵이나 같은 경우는 요일에 따라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따라서 그 다음에 시간대에 따라서 그 같은 도로의 교통량이 다 다른 과거의 패턴과 지금의 사고 정보라든지 지금의 어떤 그 도로의 주행 속도 이런 정보를 받아서 10분 후에 도착할 도로의 예측 그 주행 속도 이런 걸 계산해서 최종적인 예상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만 지금 페이스북이 얘기한 거는 그런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거의 없는 경우잖아요. 길도 없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길찾기, 최적 경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거의 인간에 가까운 그런. 근데 인간은 밤이 되면 어두울 텐데 이 인공지능은 밤이고 낮이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자, 상당히 그 인간만의 영역이다. 상당히 창조적인 활동이다. 창조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했던 예술 분야, 문해 분야조차도 이 구글에서 마젠타 프로젝트로 해서 딥드림 해가지고 인공지능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괜찮게 그려요. 그래서 그동안에 명화라는 것들 다 학습하면서 그런 터치라든지 색감이라든지 구도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광화문 그림도 보니까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자, 음악도 마찬가지로 요즘 뭐 디지털 작곡 뭐 한다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그거는 사람이 그런 여러 가지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컨비네이션을 만드는 디지털 음악이지만 이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만든 악보인데 들어보면 상당히 그럴듯한 거. 이 기계가 만들었다고 생각되지 않는 거죠. 자, 일본에서도 한번 시도됐는데 단편 소스를 내가지고 1차 문학상 통과될 정도로 그럴듯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라든지 기상 같은 경우는 이미 인공지능으로 기사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야구나 뭐 축구의 스코어라든지 뭐 이런 패스율이라든지 또는 뭐 반칙 뭐 등등 이런 각종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골을 넣었고 누가 어시스트 했고 뭐 이런 기록들 이런 걸 가지고 인공지능이 그 스포츠 기사를 바로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아주 완벽한 기사를 쏟아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이게 창조적인 영역에서도 이제 기계인 인공지능이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활이나 사회문화 영역에서 분명히 이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거,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막 일하다 보면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나의 표정이라든지 나의 체온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면 지금 주인님이 배가 고플 때다. 그러면 주인님 식사가 필요합니다. 주인님 오늘 보니까 요런 당이라든지 이 영양 요소들이 맞는 그런 음식 이런 거 주문할까요? 주문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먹어보면 지금 상황에 가장 내가 먹고 싶고 가장 내 몸에 좋은 식사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키친 에이드 같은 그런 주방의 어떤 그 보조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요리도 인공지능이 기계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거나 상당히 그 편의성을 높이고 내 느낌에 따라서 음악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고정된 이런 벽지나 또는 뭐 그림을 벽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디지털 어떤 보면 그 디스플레이를 둔다면 그 내 느낌에 맞는 그런 그림이나 음악을 설치하면서 집안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거를 내가 일일이 시키지 않고 나의 에이전트인 인공지능이 대신해 줄 수 있다.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쾌적함,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거는 그냥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인공지능이 감지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은 할 수 있지만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판단해서 대응해 준다. 뭐 그게 위험이든 나의 욕구를 반영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간다면 그런 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에 인간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든 상당히 그 창조적인 작업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노동을이라고 불렸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우리가 그 바라본 그런 활동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게 되죠. 그러면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상당히 예술적, 창조적, 그리고 인간이 따뜻한 가슴으로 할 수 있는, 기계가 할 수 없는 그런 좀 봉사적인, 남을 배려하고 헌신하는 그런 활동들이 사회문화적인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인공지능이 막 확산되게 되면 어찌 보면 어떤 거에서는 기계가 인간보다 낫다 이렇게 느끼고 사람을 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기계를 대하는 게 더 친근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보다 기계 이런 면에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이 기계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에서 상당히 좀 이제 그런 의식이 약해지면서 우리의 어떤 그 자존감, 인간성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알파고하고 이세돌 대결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좀 슬기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 대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그렇게 또 인식할 수 있지만 저 인간은 뭘 할지 기계가 저러면 어떻게 되지? 인간은 뭐야?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패배감, 열패감 이런 것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소극적이고 침체된 그런 인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또 인간이 어떤 걸 창의적으로 만든 것들을 기계가 금방 카피를 하는 거죠. 모방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모방에 자기가 생각했던 걸 더 얹어가지고 더 진짜보다 오리지널보다 더 좋은 이른바 가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그 창조물보다 이 기계가 만든 인공지능이 만드는 더 창작물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우리가 뭐 인간이 창의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기계한테 맡길까? 창조성에서도 상당한 도전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기계가 만들어진 데 상당히 안주하게 되면 편합니다. 편하면 뭐 다 좋은데 굳이 우리가 새로운 거 뭐 도전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의식은 충분히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또는 내 가정에서부터 뭐 경제활동이든 문화활동에 있어서 도전한다는 새로운 걸 한번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 자체가 상당히 상실되는 분위기. 기존에 안주하고 결국 기계가 만들어지는, 기계는 인공지능도 기계잖아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틀에서 학습한 거의 연장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이 방해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도전성의 상실 같은 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치행정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적용이 됩니다만 대규모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라든지 지금 인수공통 전염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지구의 어떤 생태 변화에 따른 그런 멸종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하지만 그 전문가들의 연구 영역이나 전공 지식이나 분야의 데이터가 다 단편적인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들이 다 모아서 새로운 어떤 그 솔루션이나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돌과 경합했던 딥마인드가 그런 이런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난제들, 위키드 프로블럼이라는 난제들의 도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안들을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미국의 오픈 코그 재단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계지능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구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시범적으로 보이는데 그럴듯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도 회의록 데이터들을 쭉 학습해서 새로운 어떤 그 정책을 만들고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 인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그 IA가 이 미국 지난 대선이죠. 지금 막 하고 있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4년 전 대선에서의 당선 예측을 정확히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서베이나 여론조사 이런 거와 무관하게 다양한 어떤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소셜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검색해서 오히려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 정확한 결과 예측을 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정치행정 분야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능형 정보라고 해서 맞춤형 또는 최적화, 자동화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자. 지금 아직은 뭐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했을 때 종합적인 그런 그 서비스라든지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만약 신청을 하면 그 신청만이 아니라 그 아동의 뭐 교육이라든지 각종의 복지, 문화생활에 관련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초기 단계의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AI 같은 것들도 되고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이른바 보조적인 에이전트로 그 데이터를 주면 내가 일하는 방식, 일 처리하는 절차,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안을 이 인공지능이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이 도나 시, 군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기업 부분에 비해서는 정치행정 분야는 아무래도 법 제도가 바뀌어야지만이 바뀌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정치행정 분야의 이런 지능정보사회에 관련되는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상당히 공정성 면에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판단하는데 그 정보도 작고 또 보면 상당히 편견이나 또는 이해관계,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좀 편향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우리 예견할 수 있죠. 그런데 기계는 이런 뭐 권력 개념도 없고 이념 개념도 없고 정확하게 또박또박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부패라든지 특히 시비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정성을 기계가
사람보다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앞서 경제사회 분야에 마찬가지로 정치행정 분야도 좀 더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네이버에 팝하거나 구글에 번역 뭐 이런 이 번역 통역 서비스 보면 알겠지만 음성 인식이 상당히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처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듣고 그것을 속기해 가지고 나온 기록들을 보면서 그 의사결정자 또는 지시자의 의도 또는 국민들이 회의한 회의록 이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의록 전체를 같이 기계가 시정학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판단을 해서 이 상황에 맞는 또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직자가 그런 도움을 받아서 결정하는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좀 더 정확한 양질의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인데 많은 데이터를 지금 정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다음 코로나의 이 일이다. 이런 상황이 만약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잘 코로나 같은 이런 바이러스 대응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했다면 그런 인공지능이 훨씬 더 사람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치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새로운 어떤 이 정책 사이클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다시 시정 조치를 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인공지능은 이런 정책을 펴고 집행을 할 때 바로 이게 나타나는 효과, 단기적인 효과나 장기적인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분석해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어떤 그 시정 조치, 결국 그게 행정개혁, 정치개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지속적인 혁신체제, 상시적인 혁신체제가 가능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의사결정이나 또는 판단, 잘잘못의 가림,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기계가 판단하게 되면 인간이 그 분야에서 손을 좀 놓게 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을 때 지금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인간이 책임을 질까? 상당히 변명거리가 늘어난 거죠. 사실 이건 기계가 있는데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결국은 인간이 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책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공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향한 모든 시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그런 참여라든지 또는 공적인 책임 이런 거에서 상당히 멀어지게 된다.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건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에 있어서 책임성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민주시민이라는 건 뭘까? 본질적인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어떤 그 제도라든지 또는 기존의 어떤 그 관행들을 풍부하게 학습을 해서 만들어진 그걸 바탕으로 좋은 체제의 의사결정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정보가 우리 충분히 들어가지 않으면 그 인공지능이 학습한 여러 가지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특히 편향성. 지금 우리 사회는 빠르게 예를 들면 이 젠더, 성차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쪽으로 상당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데 기존 데이터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일 겁니다, 아마. 이 또 어떻게 서구 국가 같이 인종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인종적인 차별의 문제 같은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 문제고 그걸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인공지능이 과연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을까? 답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본다면 그게 상당히 사회의 어떤 그 발전의 그 진보의 어떤 그 방향을 인공지능에 우리가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그게 안주하다 보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사회가 좀 더 우리 민주화라든지 또는 뭐 차별 없는 사회, 평등 사회, 서로 배려하는 사회 이런 쪽으로 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기존의 어떤 그 정형화된 나의 개인정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나의 아이디라든지 나의 각종의 소득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고정화된 정보만이 아니고 비정형화된, 내가 어디에 다니고 있으면서 CCTV에 찍히고 내가 소셜미디어를 하면서 좋아요 누르고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짧은 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얘기하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또는 역량 있는 중견기업들도 충분히 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감시 사회의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편의를 이유로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안전을 이유로 많은 정보,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나의 지금 위치는 휴대폰을 켜져 있는 동안 24시간 내가 어디 있고, 우리 집에는 지금 스피커를 쓰고 있습니다. KT의 올레 기가진이 스피커를 쓰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잘 때는 그 스피커에서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KT의 그 큰 슈퍼컴퓨터는 이 집 식구들은 지금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가, 비정형 정보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 그런 정보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충분히 악용되고 오남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권력 또는 이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라든지 이런 큰 경제 권력들이 충분히 개인이나 시민을 감시하거나 심지어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 차 타고 간다 그러면 그런 게 노출되면 내 차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게 해서 사고를 내게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죠. 그런 우려를 많은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 또는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과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기계가 우리를 보완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인간 자체를 대체하는 시대까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능사회인데. 그냥 잘 기계가 우리랑 공존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많은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중에 저는 일부만 들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이 지능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거나 핵심적으로 끌고 갈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산업구조 엄청나게 바뀐다고 그랬죠. 거기에 따른 고용구조가 바뀌고, 그러면 당연히 교육, 훈련 이런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교육을 했던 사람들 바로 대학문, 학교문을 나서자마자 실직자가 눈에 보이는데 그 교육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바꾸는데 초중등학교도 중요하지만 대학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이 그런 이 지능사회를 선도하고 이끄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도 바뀌지만 그 전반적인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들이 전면적으로 바뀌고 교육하는 방식 자체도 바뀌어야 된다. 상당히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대학 교육이 우수한 인력들이 지금 어느 특정 분야에 쏠림 현상이 있는데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상당히 이런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분야, 데이터 분야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분야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한국 사회의 미래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 영역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하는데 위협 요소들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경영 분야, 정책 분야, 법제 분야 이런 쪽도 많은 우수 인력들이 갈 수 있고 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제나 정원의 근본적인 조정이나 커리큘럼 혁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 방식의 학교 체제에서 그런 미래를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교육하는 그 과정, 시설 또는 인력 자체가 상당히 미래적인 모습을 띄어야지만이 미래 환경에 교육받은 이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미래를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옛날 방식의 교육으로 받은 사람들이 미래를 어떻게 선도합니까? 그러니까 초중등뿐만 아니라 대학의 전면적인 그런 이 지능사회로 갈 수 있는 이 인프라, 교육 인프라, 그리고 교육 체제 또는 교육을 하는 교수 요원들의 근본적인 재교육 뭐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이런 많은 변화를 선도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개별 기업 단위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능과 역할이 정부에 필요한데 정부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이 변화나 혁신에 더딥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혁신적인 공무원, 공직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원 단계에서부터 공무원의 재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이 바뀔 수 있는 인사상의 그런 승진이라든지 급여체계 이런 것들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 끌고 가는 핵심 전문 인력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른바 그 STEAM이라고 얘기하는 과학, 기술, 공학, 그리고 예술, 수학 이런 것들이 초중등 학생들한테 전면적으로 교육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 능력, 컴퓨터의 기초적인 이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창조적으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5개 중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능력, 뭐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초중등 교육의 변화, 그리고 시민들이 상당히 스마트 시민으로 바뀔 수 있는 시민의 이런 이 변화에 대한 기술과 서비스,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스마트 시민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대규모로 이거는 뭐 정부나 학교, 대학 또는 이 NGO 기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민의 인식 변화가 학습을 통할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노출, 그거는 언론이 담당해야 됩니다. 기존의 큰 언론뿐만 아니라 각종의 요즘 그 인터넷상에서의 이 파워 블로그들 역할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재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미래를 스스로 생각하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 블로그 활동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대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도 있지만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것을 언론기관이 메꿔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술이나 새로운 이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을 할 수 있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든지 또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금 뭐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또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그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것도 언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법 제도입니다. 결국은 이 기술 자체가 갖는 스스로 자율성이나 합리성 또는 지금 초연결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파급 효과가 큰 그런 특징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이런 기술이 없었던 시점에서는 법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뭐 처벌하거나 이러지도 못하지만 또 좋은 서비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근거법이 없어가지고 시장의 진입 자체가 거부되는 거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을 가진 기존의 규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그런 집단이나 계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집단과 계층이 충돌하는 경우, 그러면 그거를 완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 법 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게 결국은 법령의 재개정으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해상충을 조정을 쉽게 한다면 그게 우리 사회 변화를 빨리 일으키는 건데, 그 갈등이 오히려 훨씬 더 부정적으로 사회 갈등만 조정하고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도입되지 못하고 자초되는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 분야라든지 또는 건강관리나 또는 이런 요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되는 그런 개인 통합 교통체계라든지 금융 분야의 뭐 토스라든지 그 K뱅크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우리가 비교적 제도 개선을 합니다만 이 경쟁 국가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결코 빠르지 않다. 그래서 이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그만큼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 도전이 늦으니까 우리의 어떤 그 경쟁력이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늦어지는 거죠. 아주 나쁜 경우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것을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경우가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런 서비스와 기술은 어떤 거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규제체계, 법 제도가 있어줘야지만이 잘못됐을 때는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적합한 새로운 어떤 그 법 제도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든지, 인공지능 산업활성화법이라든지, 또는 인공지능이 했는데 그게 블랙박스다, 아무도 모른다, 프로그래머만이 안다. 그럼 사실은 그게 이 실질적으로 법보다 더 많이 현실에서는 누구는 합격, 누구는 불합격, 누구는 100원 내세요, 누구는 1000원 내세요, 이렇게 결정하는 게 기계잖아요. 그럼 기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공개를 강제하는 그런 법 같은 것들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존 제도하고 부딪혔을 때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뭔가 좀 특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임시 허가를 줘서 일단 시장에 들어와서 자리 못 잡으면 도태되는 거고, 자리 잡은 경우는 본격적인 그 자리 잡은 서비스나 산업에 맞게끔 기존 규제 체계를 새롭게 바꾸는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조장하고 끄는 그런 사업자는 분명히 이익이 될 텐데, 그러면 기존에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거나 시장에서 도태될 사람에 대한 배려는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기존 산업 체계에 적응했던 그런 집단과 새로운 어떤 그 기술로 무장된 집단이 충돌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또 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제들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치 행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법 제도를 만드는 것, 그 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전문 인력에 대한 양성이나 또는 시민의 전반적인 지능정보사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그리고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산업 도입이나 지능을 위한 법이라든지 규제체계의 정비라든지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상체계,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그 법제, 뭐 이게 우선적인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시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고,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현재 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어느 정도로 제정되어 있는지, 아예 없는지. 네. 최근에 우리가 국회에서 국가정보사회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명칭을 바꿨습니다.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 정보화 지원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이름을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의 명칭하고 큰 틀의 그릇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 실제로 산업의 진흥이라든지 기술을 어떻게 정의한다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이런 것들을 당위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그 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그런 보호 측면과 이 데이터의 활용 측면을 계속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 또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부문 그리고 신용정보법에 관련되는 3법을 개인정보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 가명정보라는 그 개념을 넣었죠. 그래서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교육 분야, 교통 분야 또는 뭐 금융 분야 각각 영역에 있어서 이런 지능정보사회 전반적인 추세를 좀 기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기 정착하는 그런 거와 함께 부작용, 예견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우선 개념부터 법제적으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조속히 정부와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사회적 이슈를 또 언론기관 내에서 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깨어있는 시민들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좀 내고 우리 그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적으로 국회 입법청원도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각종의 이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청원 사이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를 시민 스스로가 제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노력도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 강의 우리가 어떻게 지능정보사회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